지금부터 SK텔레콤 중앙연구원에서 쭉 올라가셔가지고 그냥 한우물을 아주 깊고 넓게 파였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SK텔레콤의 미래기술원장이었고 최근에는 그 AI 기술본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는 사실 하는 일은 똑같은데 예전에는 이제 미래기술 차원에서 저희가 인공지능을 연구했는데 더 이상 이제 인공지능이 미래기술이 아니고 현재 기술이 되면서 사업화에 조금 더 기여하라는 취지로 기술원에서 이제 사업본부로 저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인공지능 기술 관련된 현황과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차는 들어가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희가 이제 볼 때 인공지능에서 맨 처음에 시작한 건 인간 지능의 모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게 뭐 저희 체스 게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퀴즈 게임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알파고로 대변되는 바둑 게임 등 사람이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지능이 많이 필요한 것이 기계가 어느 정도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발전을 해 왔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의 전반적인 지능을 대체하기는 힘들지만 특정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인간보다는 지능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신 상태이고요. 또 하나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부분입니다. 기계가 어느 정도의 창의성까지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현재 상태에서는 뭐 작곡이라든지 기사를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하고 있는 영역을 이제 저희는 모방 창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정말 사람이 하는 수준의 창작까지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퀘스천이지만 일정 부분의 모방 창작까지는 이제 기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현재 이 인공지능의 기술 수준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 얘기하시는 분들이 얘기할 때 인공지능 기술은 양치기 소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이제 저희 몇 차례 아마 인공지능 시대가 올 거야라고 했었는데 실상은 그러지 못하고 이제 윈터를 2번 거쳤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1960년대에 룰 기반으로 이렇게 사람의 머리를 구현을 하면은 가능할 거야라고 했고 매우 포지티브하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룰로 사람의 머리를 표현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 결국은 인공지능 기술은 이건 상용화하기 힘들어라고 이제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뉴럴넷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뉴런과 같은 네트워크를 이제 좀 모방하여서 이제 기술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저 시도는 적절한 방법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데이터라든지 컴퓨팅 파워가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저 부분도 인간의 지능하고는 거의 거리가 먼 상태로 이제 다시 윈터 시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머신러닝 기술 중에 이제 과거 80년대에 나왔던 그 딥 뉴럴넷이라고 하는 뉴럴넷 기술이 ICT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사실은 예전에는 컴퓨터에서 이렇게 돌릴 수 없었던 양의 크기의 이제 컴퓨팅 파워를 요구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ICT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해결이 되면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기술이 지금 아직은 무한 상승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작년에 아마 알파고 이후에 이제 인공지능을 합니다라고 물으면 일반 이제 분들이 정말 는 이제 알파고가 저희의 모든 직업을 덮치고 그 다음에 영화에서 그리는 것처럼 뭐 인간을 정복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인공지능은 굉장히 공포스럽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이제 영화에서만은 인공지능을 그렇게 그려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는 영화에서 그렸던 터미네이터나 이제 이런 부분은 스트롱 AI라고 해서 사람을 대체하고 사람을 정복하고 하는 이런 방향을 얘기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인공지능은 이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사람의 이제 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주는 역할로 쓰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아마 쓰시는 게 자동 번역 쪽입니다. 자동 번역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많이 수준이 높아졌는데 여기에도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서베일런스나 이제 이런 데 쓰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비서 이런 부분도 이제 음성 인식이라든지 언어 처리를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쓰고 있어서 실제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아직은 사람을 대체하거나 하는 그런 역량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을 좀 보완해주는 윅 AI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이제 많은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과거 한 10여 년 전부터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 개발을 해오고 있었는데 모두가 같은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비즈니스 도메인에 맞춰서 자기에 맞게끔 인공지능 기술을 현재 도입을 하고 있고 일부는 트라이를 하고 있고 일부는 첫 번째가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시는 구글일 텐데 구글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전방위적인 연구개발부터 이제 적용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기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지식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생활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어프로치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번역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을 이런 쪽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름을 붙이기를 구글이 어프로치하는 것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처럼 저희가 PC를 적으로 이렇게 늘상 저희에 켜져 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런 것처럼 구글이 지향하는 이제 인공지능의 방향을 오퍼레이팅 시스템처럼 사람의 저변에 그냥 맨데토리로 매번 있는 이제 이런 형태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는 것을 이제 지향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커머스로 시작된 회사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관련된 모든 기술들을 커머스를 잘 하기 위한 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보면은 이제 물류를 하기 위해 많이 아마 유튜브 클립 같은 데서 보셨을 텐데 로봇들이 이제 물류 창고들을 이제 자동으로 정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드론을 통해서 이제 배송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중간에 보시면은 인공지능 스피커라고 이제 알렉사를 도입하면서 물론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포커싱해서 제공하는 게 커머스 서비스입니다. 아마존의 그 다양한 물건을 파는 것을 어떻게 보이스로 이렇게 잘 팔 수 있는가 부분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하고 있고요. IBM은 사실은 두 플레이어와는 다른 비즈니스 도메인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있는 구글이나 아마존은 저희가 얘기하는 B2C 마켓인 거고 그 IBM은 전통적으로 B2B 마켓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IBM이 추구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이제 주는 것보다는 전문가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전문가의 역량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솔루션 형태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 예가 이제 의사들을 보완해 주거나 뭐 점진적으로는 이제 의사의 역할까지 대체하겠다라고 생각하는 헬스케어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파이낸스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 로여와 관련된 주로 IBM에서 어프로치하는 것은 전문가 영역의 이런 지능이나 지식을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대체해보자라고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기술은 과거 다른 기술과 다른 게 기술에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딥뉴럴넷 관련된 알고리즘들이 하루에도 몇천 개씩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그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논문뿐만 아니라 소스 코드까지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는 내가 그걸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 특수하게 하드웨어를 제조하고 만들었는데 그런 하드웨어까지 우리가 다 공개를 하겠다. 기존에 쓰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면서 이피션트한 형태로 가져가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오픈 AI라고 하는 데서 이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앞서 말씀드린 윅 AI를 넘어서서 아마 스트롱 AI까지 갈 거야라고 하는 걸 예측하면서 그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에코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는 글로벌에 비해서 많이 좀 뒤처져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아마 저희 나름의 어떤 에코시스템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결국은 글로벌에 형성되어 있는 이런 에코시스템들을 잘 따라가고 그 다음에 저희만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기술에 있어서는 더 이상의 생각보다는 왜냐하면은 알고리즘이라든지 기술들은 다들 공개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차가 있겠지만 어벨러블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결국 여기에 숨어 있는 것은 인공지능을 돌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하나의 요소인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어디에 에코시스템에서도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요소가 다 오픈을 하는데 오픈하지 않는 딱 하나가 이게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 내지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플레이어가 도미넌트 플레이어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런 인공지능 기능이 사회에 좀 어떻게 임팩트를 미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일부분은 제가 외부의 자료를 인용을 했고요. 일부분은 이제 제 생각을 조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기반으로 하는 것을 이제 4차 산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혁명을 3차 산업이라고 하고 3차 산업의 이제 임팩트를 이제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이제 몇 가지로 봤는데 전체적인 이제 경제 규모가 한 5천조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이라는 인터넷 혁명이 되면서 새로운 플레이어가 이제 등장했는데 거기에 이제 기업 가치가 1200조 원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문화라든지 컬처, 웹이라고 하는 컬처가 이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4차 산업에 대두되는 이제 AI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과거 겪어온 인터넷 혁명,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겪어왔던 이 급격한 이제 인터넷의 도입으로 모바일 시대까지 이렇게 쭉 달려왔던 그 변화보다도 인공지능이 가져올 변화가 더 크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적으로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겠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크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저변에는 그 ICT 기술이 있습니다. ICT 기술이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은 그 안에도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뭐 반도체 기술부터 시작해서 디바이스 기술, 그 다음에 서비스 기술,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 기술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인공지능이 대두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자체의 어떤 그 기술의 발전도 있었지만 저 밑에 받쳐주는 그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된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 컴퓨팅이라든지 반도체 이런 쪽은 급격하게 발전하기 때문에 여기에 덩달아서 AI에 관련된 기술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더 커지고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대두되면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인공지능으로 이제 대체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일본에 계신 한 학자분께서 이제 예측한 걸 제가 여기에 표현을 해봤습니다. 현재 보면은 음성이나 이미지 인식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어느 정도 대체가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건물을 관리할 때 경비원들이 이제 CCTV 카메라를 보고
이제 사람이 침입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감시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거의 영상 인식으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한 50%까지는 아닌데 아마 앞으로 한 2, 3년, 5년 이내에 아마 사람이 영상을 보고 이제 이 침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마 거의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인식에 관련된 부분은 사람보다 훨씬 잘하고 있고, 특히 사람은 이제 한 영상을 10분, 15분 보면은 이제 지치고 피로하고 하는데 영상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마 급격하게 대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아마 기술 자체가 반복적이거나 아니면 정확도를 요구하는 부분들을 이제 대체를 할 텐데 아마 2020년 이후부터는 일부 감정에 관련된 케어 부분도 이제 직업들이 대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저희 간호 로봇 기술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이 더불어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영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꼭 마이너스적인 측면만 있냐라고 하면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케어해야 되는 연령대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고 그걸 이제 케어할 수 있는 인력은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제 간호라든지 간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율주행 같은 걸로 이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일정 부분 감정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케어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서 이 고령화 인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공지능 기술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인공지능 기술은 앞서 보신 일자리의 대체라고 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하기 어렵거나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계로 볼 때 현재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생산성을 향상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반복하는 거에 관련된 이제 기술 분야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향후 한 5년 이내에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많이 이제 대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이제 보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이후부터는 저희가 쓰는 일상생활에 많은 부분이 아마 인공지능을 쓰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더 이상 외국어를 공부하지 않고 그냥 자동 번역기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이제 일상에 침투하는 단계이고, 마지막으로는 한 2030년 전후로 해서는 상당히 최근에 이제 조금 이슈가 되었던 영상이 있었는데 폭스콘에서 로봇과 사람이 아침에 체조를 같이 하는 영상이 2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한테 로봇이 더 이상 이게 나를 위해하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약간 의도적으로 이제 로봇과 사람이 이제 체조를 같이 하는 이런 걸 폭스콘에서 일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직은 예외적이지만 향후 한 10년 이상 이후에는 그 로봇과 사람,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사람이 공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트렌드로 볼 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많은 영향을 줄 게 이제 직업에 관련된 부분이 변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업이 변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직업이나 이런 게 나올 거냐에 대해서 이제 그에 앞선 교육이 많이 바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케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해지면서 복지에 대한 개념도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교육에 관련된 이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교육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사실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데 나름대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좀 바뀔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데이터가 있고 반복 지식이 있고 디지털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아마 향후 그 인공지능이 대부분 대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3차,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앞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사실은 기계가 그걸 대체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은 곳은 아마 이제 인공지능이 대부분 많이 잠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반복적이고 그 다음에 지식이 이미 쌓여 있는 이런 영역들도 이미 컴퓨터가 더 저희보다 메모리 영역이라든지 메모리의 정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대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디지털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앞에 위에 있는 부분들, 뭔가 디지털라이즈 되는 것들은 대부분이 대체가 될 수 있고 저기에서의 밸류를 만들어내기는 이제 디지털라이즈가 다 된 이후에 사람이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까라고 봤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디지털라이즈가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육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직업을 할 때 절대 디지털라이즈가 될 수 없거나 아니면 디지털라이즈와 된 것과 아닌 것의 가치가 다르거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큰 밸류를 가질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감히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사람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오히려 이제 인문학이라든지 뭐 이런 조금 더 사람이 더 관여가 더 필요한 부분들, 그 다음에 아날로그적일 때 더 가치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저희가 좀 추구해야 되는 영역이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예를 하나 드리는데, 저희 텔레콤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디지털 음악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마 멜론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디지털 음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뭐 CD라든지 이런 음반사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디지털라이즈를 하고 나면은 이게 일단은 카피가 굉장히 쉽고 카피라이트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액세스가 하니까 뭐 CD라든지 테이프라든지 이런 걸 더 이상 쓰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라이즈는 이 산업을 망가뜨리는 겁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고객들이 기존의 CD나 테이프보다는 디지털라이즈된 음악을 결과적으로는 아날로그 그 테이프나 CD에 있을 때는 시장의 규모가 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되었는데 디지털라이즈 된 현재 음반 시장은 거의 몇 조 단위가 됩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시장이 더 붙은 게 공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히려 이제 뭐 디지털 음악을 듣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실제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디지털 음악은 디지털 음악대로 그렇지만 디지털 음악이 아닌 아날로그적으로 저희가 그 자리에 가서 이제 공연을 즐기고 노래를 즐기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산업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저희의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디지털라이즈 된 거는 디지털라이즈 된 가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새로운 가치가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조용한 가운데 수준 높은 발표를 해주신 박명순 원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를 표시합시다.